B조 주제는 사전에 공지된 것처럼 흉악범 얼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에 대해서 얼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뉘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가 많이 되었죠. 흉악범 얼굴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범죄에 대한 어떤 가중처벌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또 예방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항상 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치로 인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 문제도 첨예하게 토론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면서요. 먼저 B조의 팀을 소개하자면요. 그 찬성 측 김관영 의원실에서 멘토링한 멘티 양찬성 토론자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 입장, 흉악범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은 임재훈 의원실에서 멘토링한 김홍균 멘티입니다. 예, 저희가 바른 토론 배틀 진행 방식이 약간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자면요. 이 찬성 반대 측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른 토론 배틀은 청년 참가자들의 토론 스킬, 토론 능력을 보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평소에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번에 저희가 추첨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심사위원단도 그런 개인의 사견에 따른 찬성 반대 입장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사할 때 각 토론자의 논리 전개, 토론 스킬을 보면서 이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A조 토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간의 모두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12분간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의 마무리 발언. 그래서 처음에 1분 각자 주어지고요. 그리고 각자 12분씩 자유 총량제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1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먼저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성 토론자 준비된 발언 해주시죠. 예, 제 이름대로 찬성 측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인륜적인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근거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0년에 만들어졌고 제8조 2에 따라 공개된 인원은 모두 18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인원은 법에 의해서 범죄 수단이 잔인하거나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재벌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주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고 그들은 대부분 사기,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흉악범들의 얼굴은 언론 판단에 의해 공개되었으나 2004년 인권 수사가 강조되면서 얼굴이 가려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법적 근거 하에 경찰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도사, 시민단체 인권 전문가에 의해서 공개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신상공개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개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개에 따라 흉악범의 신상과 범죄가 알려지면서 사회 경종을 알리고 동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대 측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균 토론자. 흉악범 얼굴 공개에 반대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해칩니다. 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에도 그가 정해진 기간 동안 형벌을 받았다면 응당히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는 이런 형법의 기본 질서를 무기력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재판하고 인간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은 오직 사법부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언론이 발달하며 우리는 재판도 받기 전에 누군가를 대중의 정의란 이름으로 판단하고 단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계몽과 진보를 상징했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저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비합리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무엇을 알기 위함인지도 불분명한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대중은 개인의 방어권을 벌거벗기려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그 이면에는 수많은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명령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유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토론 전에 미리 공지해드리자면 자유토론 중에는 멘토 측에서 1분간의 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준비된 손바닥 모양의 판을 들어 보이시면은 사회자가 1분간의 찬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번에도 양찬성 토론자가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처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이제 특강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체크리스트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 공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수법의 잔혹성, 우리가 이전에 오원춘 사건에서 봤었던 사체를 훼손하고 토막내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매우 잔인한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근거의 경우에도 6개의 세부 항목을 정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범행 자백 여부, 혐의를 입증한 명백한 보강 증거 확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하여서 이제 지방청, 광역경찰 지방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외부인은 4인, 내부인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부인은 4인은 정신과 의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특히 인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여 같이 논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명백한 객관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더욱 보강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외부인은 3인하면서 시민단체 인권 전문가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도 더욱 확충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나 현재는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의 모두 발언이 조금 곡해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어떤 범죄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매우 감정적이라거나 근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음을 먼저 밝히고요. 지금 상당히 이 기준과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또 어떤 사람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령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이영학이나 김성수와 같이 사람을 한 명 죽였고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대중의 여론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강력범죄라고 하셨는데 강력범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2명 죽인 거는 강력범죄고 3명 죽인 건 강력범죄가 아니라든지, 어른 1명 성폭행한 것과 어린이 2명 성폭행한 게 둘 다 강력범죄인지 아닌지, 즉 강력범죄, 흉악범이라는 정의 자체도 매우 불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국민들은 형벌을 내릴 권리를, 물론 형벌에 얼굴 공개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지간한 형벌보다 한국의 체면 사회를 고려할 때 얼굴 공개는 사실상 사회에서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구화시킬 수 있는 형벌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은 사법부에 맡긴 것이지 정신과 의사, 변호사, 경찰에게 맡긴 적이 없는데 왜 이것을 이들이 판단해가지고 내리는지에 대해 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도 그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이었었죠. 어떤 경우는 공개가 되고 어떤 공개가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마침 그때 이제 서초구청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는 이제 젠더 이슈로 되면서 남녀 성 대결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가족층에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는 점도 있었고요. 이러한 점이 단순히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가해 부분이나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피의자, 피해자 모든 두 가족과 이제 주변 인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 여부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족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원형의 학대 사건 같은 것을 둘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주 상세 요건 같은 건 이제 수법, 아까 그 어떤 게 강력 사건이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강간,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소법에 관해서 사체를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훼손했다든지 토막을 했다든지 심지어 장기 적출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범행 동기나 흉기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단순히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가장 최근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 직접 수십 대 이상의 자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 근거를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강력범죄다, 이러한 것이 얼굴이 공개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개됐을 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가족, 지인의 피해까지 감안을 충분히 하고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형벌의 형평성 문제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가령 둘 다 사람을 한 명 죽였는데 나는 나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피해받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된다. 형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해당 범죄자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애가 없는 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애가 없기 때문에 연좌제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이 공개되고 똑같은 동종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연좌제식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은 누군가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것은 형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이러한 얼굴 공개가 상당히 예방 가능한 조치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선 재범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예방 효과가 매우 미비합니다. 가령 사형제도를 어떤 다른 사형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실제 실험 결과 사형제도는 사형을 막는 예방적인 효과에 거의 미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형수나 살인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의 경우 대중으로부터의 주목을 즐기고 자신에게 관심이 주목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 공개 시 재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정신분석학적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도 젠더 이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히 피해자 가족의 의사가 들어가는 것은 정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클 때 뭔가 단순하게 이것을 이 범죄 사실을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과 맞물려서 공개된다는 말이죠. 가령 연쇄살인범 강호순 같은 경우는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얼굴이 공개됐고요. 그 아들이 연좌제식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 속에 실제로 본인도 범죄의 길에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절도죄로 경찰에서 체포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우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라 하셨는데 이 알 권리라는 것의 기초를 대법원 판례에서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알아야 된다. 국가의 행정이나 업무 등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해당 범인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를 아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지 잡은 범죄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형법학적 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피의자 혹은 흉악범의 얼굴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출소되었을 때 과연 그 불가항력적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방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가령 제 앞에서 제가 얼굴을 아는 연쇄살인범이 달려오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이것은 오히려 얼굴 공개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재범의 방지책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훨씬 촘촘하고 철저하게 재범을 막고 다시는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얼굴을 알고 있으니 피해라 이렇게 들린다는 의견도 저는 피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형벌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형벌이라고 하면은 뭐 작게는 벌금형, 금고형 이제 우리가 이번에서 말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살인이나 강간이니까 아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겠죠. 형벌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얼굴이 공개되면서
과연 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상권을 분립한 이유는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런 형벌이 재단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준에 보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범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이미 확인하고 있고 1심,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지 경찰이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되니까 형벌이 더 커진다. 얼굴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작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호성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강호성 케이스가 정말 어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고 공론하는 데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성 케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당시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먼저 얼굴을 공개했었죠. 당시 이제 기사를 냈었던 변을 보면은 우리가 피해자 얼굴은 나는데 피의자 얼굴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강력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호성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왜 누구는 공개하느냐 누구는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을 만들고 공개 여부를 공개 여부를 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법이 잘못돼서 특례법에 얼굴 공개가 잘못돼서 강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호선을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 누구를 공개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호선은 오히려 저희 찬성 측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개인의 삶을 아무리 형벌을 받은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어떤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주춧돌로 삼는 듯한 그런 관점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범죄 사실이 상당한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얼굴을 공개한다 하셨는데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범죄 사실이 상당한데 왜 굳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무려 3번이나 가령 1심 선고 후에도 여전히 무죄고요. 상고 기회가 있다면은 2심 선고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결 이후 기판력이 생기기 전까지 해당 피의자는 피의자이지 범죄자가 아닌데 해당 범죄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만하고 입증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3심 제도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재판을 해야 되나요라고 물으시니 사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주제와도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범죄 사실이 상당한데 재판을 3번씩이나 하냐라고 물으면은 사실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왜 나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3심을 통해서 우리가 피의자가 정말 범죄자인지 혹시 국가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자백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해서 3번 재판을 치르는데 3번을 치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오히려 제가 그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자는 그 의견보다도 더 너무 강한 의견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정을 좀 심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3심은 시행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국가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채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얼굴을 공개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 살인자라고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살인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혹은 우리가 살인을 밝힘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를 따져야 될 상황들이 남아있었다면 가령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어떤 공정한 재판, 정확한 재판을 따짐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항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도 전에 충분한, 입증할 만한 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모든 대중과 언론에게 자,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1981년 윤노파 살인 사건 때 고숙종 씨가
모든 대중에게 살인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었고요. 당시 신문들은 헤드라인으로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중들에게 고숙종 씨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3심에 걸쳐서 검찰의 고문과 강제 자백 요구에 의해서 이 모든 자백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고요. 고숙종 씨에게는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면 사회에서 얼굴이 이미 알려진 고숙종 씨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런 사례가 지금도 얼마든지 더 자극적이고 더 신속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이 명령은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왜 재판을 3번 해야 되냐고 물으셔서 저는 대답을 했는데 너무 순진했나 그게 함정으로 그렇게 파신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렸었고요. 네, 어쨌든 함정에 빠졌으면 아까 고숙정 사건을 몇 년도라고 하셨죠? 1981년입니다. 네, 그 81년이면은 제가 그 2010년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굳이 차이점을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얘기하면 중원부원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비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찬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스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름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크게 2가지 정도를 이제 주장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좀 제기하는 거 아니고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상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사법부가 지금 여론을 의식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신상 공개가 사법부의 판단에 이제 영향을 끼친 증거가 있는지 우선 예를 들어서 뭐 1심, 2심, 3심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그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가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현재 사법부의 구체적인 행태나 실체나 예시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재판의 공정함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공소장 일본주의나 관련 형법들이 모두 재판장의 최대한의 공정함과 눈가림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정 재판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에 있어서 가장 공정하게 접근하자라는 환경 조성의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어떤 언론들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극적인 뉴스들을 쏟아내고 뭔가 정식 판결이 나기 전에 수십만의 국민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재판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금 완화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19초 남았습니다. 예, 10초, 19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라는데 그럼 그런 환경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신상 공개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판단이 흐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아니할 때보다는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은 지금 신상 공개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사법부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고 그것이 충분한 고려 대상이 될 수 고려 있다라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찬스 1분 다 쓰셨습니다. 찬스 1번 이렇게 1분을 나눠 쓰면서까지 상대 토론자를 괴롭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임재훈 의원님 측에서도 아직도 1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찬성 토론자 측이 찬스의 영향으로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이 자리에 저희 비서님이 앉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재판부가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신의 여지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럼 과연 얼굴이 공개되면서 재판부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는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아마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면 재판부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먼저 이제 구속영장 발부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영장 판사가 그래 제 얼굴을 공개해도 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이제 이미 그것과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어떤 그런 범죄 여부를 미리 확인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서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도주에 염려가 있는지 범죄가 상당한지 임의동행 48시간 이후에 뭔가 추가 범죄든 아니면 도주든 범죄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소속된 외부인은 4명 중에 혹시 아까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능 여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 이제 부장판사나 아니면은 이제 대법관 출신들이 뭐 중재위원 아니면 그 지역의 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판사가 포함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위원장을 판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우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이제 법을 만든 입법뿐만 아니라 판사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돌아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나은 길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는 현재 얼굴 공개가 정말 완전 100% 확실할까? 아까 어떤 1980년대 피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현재 법이고 체크리스트고 심사위원회인데 그러면 2010년 이후에 18명 공개된 사람 중에 잘못된 케이스는 없었을까? 확인을 했었을 때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나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제도가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피해가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가 점점점 발달해지면서 피해자 인권이든 피의자 인권이든 이러한 부분에 사회적 통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더욱더 냉혹하게 냉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야, 찬스를 안 당하려고 시간을 다 써버리네요. 자기 시간을. 그런 의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자 김홍민 토론자. 예? 이 시간 다 쓰시면 제 찬스도 대답 못하시네요. 그렇죠. 51초 동안 대답을 찬스는 의원실 측에 써야 되는 걸로. 그러면은 우선 아까 지명수배 제도와 지금 얼굴 공개 제도를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호순을 붙잡고 얼굴을 공개하는데 강호순이 도주할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지명수배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도주의 위험이 있고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즉 공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만약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면은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명수배 제도는 합리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형법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입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 공개 제도가 무슨 공익이 있을지가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얼굴이 공개된 18명의 대부분은 사형수 혹은 무기징역수입니다. 이들의 얼굴 공개했을 때 무슨 공익이 사회로부터 발생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명수배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명수배제가 아니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명수배제하고 이제 임의동행 위에 영장판사가 영장을 내줘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고요. 오히려 지명수배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명수배제 된 사람 아예 경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단순히 이 사람은 뭐 사기를 쳤다, 강도를 했다, 살인을 했다. 아주 강력범죄가 아니고 사기범의 경우에도 지명수배제를 해서 얼굴을 공개하는데 이런 경우나 생각하면은 오히려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서 더 근거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질문에서 뒷부분은 답을 안 하셨는데. 뒷부분이 뭐였죠? 어떤 이제 사형수나 무기수에 대해 네. 가지고 예.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등에 그 전후 관계가 조금 잘못됐는데 얼굴 공개하고 이제 재심 3심까지 가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우죠. 이거는 전후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니요. 되면 이제 2분 31초가 지금 김홍균 토론자에게 남아 있고 양찬선 토론자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이 성립하지 않는 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 재량으로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정정하고.
네, 발언하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막판 몰아치기로 그 임재훈 의원님이 찬스 쓰셨기 때문에 1분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양찬성 후보자에게 토론자에게 저 질문 세 가지만 드릴게요. 네. 그냥 가능하면 단답식으로 아니면 OX로 좀 해주시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저 고생하시고 그 일정 부분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9월달에 나주에서 어린이 성폭행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그 모 신문 유력 일간지에서 그 피의자로 좀 추정되는 사람의 그 얼굴을 공개했다가 그것도 일면에다가 나중에 그 오보로 밝혀져 있는데 그 얼굴이 등재된 분의 그 피해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12년 9월 나주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 경찰에서 공개한다는 거 언론 오보죠? 말씀하신 게. 그렇죠. 예. 네, 언론 오보니까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90년대 그렇게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오보 케이스가 이거 맞고도 몇 건 더 있었어요. 그런 오보 케이스 언론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경찰이나 이제 공론화된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하자는 거죠. 오히려 저희는 그 케이스가 이래서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체크리스트 정하고 공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공개가 됨으로써 원치도 않는 그 피의자가 아닌 분이 등재가 돼서 그분은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지장받게 돼 있고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보편 타당의 원칙에 의해서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혹시 1900 시간이 끝났습니다, 의원님.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아마 김홍균 토론자가 질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균 토론자, 네, 속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답을 제가 해야 아니요,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라 말씀하셨는데요. 신상 공개, 얼굴 공개라는 어떤 제재를 설정함에 있어 우리가 목적을 먼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결과를 당연히 예상해봐야 되는 것인데 얼굴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법익이 있어야 할 텐데 어차피 사형수에 처해질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해서 이 사회에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짧네요. 이제 조금 빠르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잘못했습니다. 언론이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확인 없고 뭐 중언부언이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방금 김원균 토론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강호순 얘기하면서 빼먹었었는데 강호순 같은 경우는 얼굴이 공개되면서 여죄를 제보가 이어지면서 여죄가 밝혀졌습니다. 얼굴 공개가 아니면 우리가 몰랐을 걸 혹은 예. 아주 힘들었을 게 다 여죄가 밝혀졌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제 3분 7초의 단독 타이밍인데요. 뭐 자유롭게 쓰십시오. 예. 그 강호순 사건에서 이제 여죄가 있다 하셨는데 그 여죄가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셨는지 아마 대답하기 힘드실 거고요. 그 여죄를 시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명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역시 부재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여죄를 밝힘에 있어 시민의 제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 공개로서의 여죄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형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의 재사회화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을 사형수에 처할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사회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공개됐던 자신의 얼굴은 재사회화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가령 2014년 이후에 체포된 사람들이 2018년에 다시 검거된 것을 보니 전체 수용자의 반이었습니다. 즉 한 해 잡혀 들어오는 형벌수의 반이 이미 재범자라는 소리인데요. 이토록 재범자가 많은 상황에서 얼굴 공개까지 한다면 재범 3범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보편의 이익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얼굴 공개를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얼굴 공개 같은 것으로서 범죄 억제력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촘촘한 보호관찰 제도라든지 전자발찌 등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신분석학이 요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공주감호소에서 일하고 있던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조두순, 강호순 모두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를 넘어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출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소가 가능한 상태고요. 형기만 만료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치료하고 더 재사회화가 가능한 상태일 때 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두순이 출소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이 제도가 공주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정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신과 치료 제도를 보다 전국적으로 넓히고 국민들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해서 내 아까운 돈을 쓴다라는 인식이 아닌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인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얼굴 공개 제도의 의문점은요. 공익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굳이 이것을 함으로써 공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국가와 개인의 관점인 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축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에서도 우리는 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의 안보나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가의 안보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미친 듯이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익력은 어긋나고요. 헌법 제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좌제에 관해서도 앞서 상당히 객관적인 규정을 통해 연좌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성범죄자의 아들이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를 노리고 있던 아주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사회에서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은 매우 심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또다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반대 측에서 듣기 시작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양찬성 토론자 몰아서 답변과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강호선 여죄 부분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선 연쇄살인범이었고요. 4건 추가로 여죄 확인하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공개된 18명의 신상을 인터넷에서 쉽게 조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주요 인물 10여 명만 알 수 있었고 다른 범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요. 반대측에서 이제 지나친 공개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들의 신상 공개를 오래 기억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끼리 서로 범죄 행위를 공유할 때 얼굴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강법 시행 이후 재범 확률이 떨어졌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경찰이나 법무부에서도 자료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학교라고 불리는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 얼굴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하고 있다는 관계자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판넬을 들어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판넬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시간이. 하셨는데 네. 판넬만으로도 인간의 인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얼굴 공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시작하여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당인 바른미래당과 우인실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 30초로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길어져가지고 1분 30초로 추가로 먼저 해주세요. 네, 강호순 사건에 남은 4건의 살인 같은 경우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찰력으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머그샷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지금 이 논제를 고려했을 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으신데요. 이 머그샷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머그샷이 공개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재범 시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더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분명하게 범죄자를 인식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유사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범인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더 그것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잘못된 분위기만 사회에서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체포되어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태의 중형을 기다리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억제력, 어떤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조선시대에 묵형, 자자형이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종의 낙인 효과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임금 영조는 1740년 이것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0년이 흘러 우리는 다시 그 제도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이 마치 상당히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 피해자의 인권을 저해시키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든 피의자의 인권이든 둘 다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모순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만 왜 바라냐, 피해자의 인권은 어떡하냐라는 식의 논의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수준 높은 토론이 진행됐다고 아마 심사위원단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농담조로 이야기하자면은 참 시간 몰아쓰기는 어느 대선 후보도 보여줬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수준의 토론 스킬인데 오늘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심사위원단 아마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지금 다들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승부는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판넬을 드실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셋둘 하나라고 하면은 아까 집게 하는데 너무 낮게 드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드시지 마시고 김철근 위원님. 예, 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예, 셋, 둘, 하나. 예, 결과가 집계되었는데요. 찬성 측이 2명, 반대가 11명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 측 토론자 김홍균 토론자가 승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찬성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신 토론평가단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찬성 누가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 주의사 의원이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예, 제가 16강 때부터 심사를 하면서 다 맞췄거든요. 올라가시고 오늘 처음으로 틀렸는데요. 제가 찬성 쪽의 승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두 분 다 너무 탄탄한 그 논리 그 내용이 있었고 오히려 찬성이 좀 불리해야겠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선전하신 건 저는 대단하게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었고요. 저는 그 반대 측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금방 이제 막 말하려니까 까맣게 찬성 측은 이제 이 얼굴 공개를 한 게 크게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어떤 그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 논리를 반박을 하시면서 그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오히려 없고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 좀 내용이 된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나름 비판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로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좀 찬성이 불리한 구도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요. 저는 절대로 사실은 되게 아무튼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의사 의원이 당황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황할 정도로 지금 이게 본인도 선택해놓고 본인의 근거를 제기할 정도 호각을 다투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반대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누구 또? 네. 예, 우리 현명철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전번에 16강하고 이번 8강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토론자 라운드 들어봤는데 현재 이 팀이 가장 치열했어요. 이건 뭐 우리 심사위원들이 공히 공감할 것 같은데 참으로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 실제 토론이 찬반의 양 진영의 논리를 갖다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진짜 녹하고 질정 정도로 설득 있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데 두 분이 사실상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만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심사를 보면 찬성 쪽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이 발언하기가 지금 제약이 많아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찬성 측에 있던 양찬성 우리 토론자께서는 정말 다른 팀에 있었으면 백전백승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라운드 올라가신 우리 김홍균 토론자는 정말 참으로 토론의 능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대안뿐만 아니라 분석부터 또 일련적으로 쭉 자기의 논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예, 자기의 논리를 아주 충분히 많이 설득을 시키고 표현을 잘해줬다 이렇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진짜 치열한 비저 토론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승리한 그 임재훈 의원실 그리고 김홍균 토론자의 추첨이 있겠습니다. 조추첨이 아까 그 A조에서 승리했던 김삼아 의원실의 그 안효건 멘티 팀과 조주제를 추첨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참 이런 토론을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왜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아저씨들 토론을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예, 최근에 공경에 빠지신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예, 찬성과 반대가 갈라졌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까지는 반대팀 승리 징크스가 있지만은 과연 그것을 단번에 깰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수고하셨고요. 잠깐 김삼아 의원님, 이제 다음 토론에서 임재훈 의원실 상대해서 이길 비책이 있는지 혹시 30초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움 붙여야 돼요 원래. 우리 토론자 안효건 토론자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우리 김홍균 토론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바로 또 의원회관에서 예. 709호 711호 바로 옆방입니다. 우리가 옆방에서 호각지세로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임재훈 의원님, 그 김삼원님을 이길 절호의 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4시부터 즉각 저희 방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력전을 전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자 B조 토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4시에 55분에 3시 55분에 다시 와서 C조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